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미주 한인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김 사장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미주 한인 자영업자들의 꿈과 희망, 노스캐롤라이나 김사장입니다.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거 발음도 안 되네. 자, 오늘 이제 2024년 들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한 2023년 먹살 경제에 대해서 가볍게 평가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고, 그 대답을 한번 태바이님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2023년 들어서 여러 가지 다뤘는데 2023년에 미국 경제 폭망이야 막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올 때 먹살 경제에서는 그래도 차분하게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런 일 없다 이렇게 했죠 우리. 맞아요. 예. 그때 유튜브에는 막 망한다 뭐한다 어떤 뭐 회계사 무슨 교수 박사 이런 사람들 나와서 막 그런 유튜브 막 올렸을 때 너무 지나치게 그 조회수를 의식해서 그런 것들을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걸 경계하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얘기를 2023년 12월에 평가를 하려다가 그때는 아직 며칠 남았을 때잖아요. 그때 또 진짜 폭망하면 안 되니까 참았다가 지금 하는 겁니다. 또 뱅크런 같은 거 있을 때, 그죠? 맞아요. 네, 실리콘밸리 있었죠. 뱅크라든가 그 뱅크들 문제 있을 때도 우리가 차분하게 이런 문제는 옛날에 막 리만 브라더스 그거하고 좀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걸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 드렸잖아요, 그때. 그리고 그 설명 드린 대로 금방 안정이 됐지요. 예. 맞아요. 그거 좋게 평가하시죠? 아니, 정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우리 김 사장님께서 분석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 이게 그대로 또 맞아 들어간 것도 정말 신기하고,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얘기한 물론 제 분석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한 분석 중에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기반으로 음, 해서 예측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경기가 이제 뭐 폭망이다, 뭐 뱅크럽시가 줄줄이 도산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그 유튜브 나올 때 맞아요. 우리는 그랬었어요. 제대로 그쵸. 길을 제시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들어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될 텐데 하여튼 앞날은 자신할 수 없어요. 근데 매 사건마다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의견들을 좀 잘 보는 눈, 고르는 눈, 네, 그런 게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자, 아유, 우리 그럼. 아리조나가 바보 같은 주가 아니지만 가끔 재미난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렇게 태바이님이 뭐 아리조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가끔 엉뚱한 일도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재미난 일들을 전해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아니, 지금 현재 아리조나 부동산이 지금 핫하잖아요. 그 네. 인구 유입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 시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요즘 또 아리조나에 그 부동산 사기 우려가 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사기. 자, 부동산 사기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까요? 그 빈집이나 빈 땅을 노리는 사례가 많아서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어요. 자, 어떤 일인지 일단 알려드릴게요. 아리조나주 북부 파크스 마을의 한 주택을 상대로 실제로 일어난 사기로 이어질 뻔한 이야기입니다. 이 집주인 리사 파프라스는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이제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집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매물로 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집이 150만 달러 매물로 나왔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그러면 실제로 뭐 합당한 가격인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음, 아니, 누가 이렇게 됐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 집을 사겠다고 하는 구매자는 누군가요? 바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음, 이 과정에서 정말 다행인 게 타이틀 회사의 직원이 집주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소를 검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의 이름이 나오니까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발견하고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집주인 리사 파프레스는 아니, 나 그런 일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왜 가능할 수 있는지 믿기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기꾼들은요, 가짜 공증인 도장을 사용해서 거래 종결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아주 많대요. 그 아리조나 부동산 커미셔너 수잔 니콜슨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문서 자체를 위조하면 꼼짝 말아죠. 그리고 뭐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타이틀 있고 그다음에 네, 계약서 같은 거 있고 그러면 도장 꽝꽝 찍고 하면은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저 집 내가 사는 거네 그렇죠. 하고. 문서 자체가 위조되면 정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예, 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아리조나주에서는요, 공증인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판매자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경우는요, 이미 공증인 기록에 판매자의 운전면허증 번호, 서명, 그리고 엄지손가락 그 지문 있죠. 예. 아까는 제가 도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음. 지문까지 포함을 시켰대요. 음. 그래서 이 지문 덕분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던 이 도둑놈 있죠? 이 범죄자? 이 사람을 체포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이제는 뭐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예. 뭐 쉽진 않은 건데 이런 거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겁나네요. 예. 왜냐면 아, 이렇게 네. 시도하다가 나중에 성공하면 점점 큰 범죄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럼 사회 전체가 뭐 혼란에 빠질 수가 있죠. 그 한국에서도 맞습니다. 전세 사기가 그거 아니에요? 아우, 예, 그러니까요. 그 바지 굉장히 사장 심각하잖아요. 내세워서 남의 이름 홈리스 같은 사람들 데려다가 이름 빌려줘 해가지고 그 이름으로 전세 놓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그러니까요. 거 성공하잖아요, 엄청나게. 그럼 그러니까요. 이게서도 이게 성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또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빈 땅, 빈집들 있죠? 예, 땅 주인이긴 한데, 거기서 살지도 않고 빈 땅으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 그리고 또 집을 팔거나 렌트를 못해서 그냥 빈집으로 두고 이렇게 떠난 집주인들 관리를 하지 있잖아요. 않는 집들, 그런 네. 프로퍼티들, 그렇죠. 네. 이런 경우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또, 조심을 해야 되냐면, 서류적인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이상한 징후가 발견되면은 즉시 당국에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예, 그건 내가 또 좀 알죠. 자기가 음. 프로퍼티가 딴 카운티에 있으면, 왜냐면 같은 카운티에 있어도 그렇지만 좀 딴 카운티에 있잖아요. 뭐 이미아나 네, 네. 그러면 그 카운티 텍스 쪽에 들어가면은 카운티 내에 네. 그 한국말로는 필지고 우리는 프로퍼티 아이디라고 그래요. 예, 그 파셀이라고 하죠. 파셀 아이디 넘버가 쫙 있습니다. 뭐 78뭐뭐뭐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또 내 이름이 있는 거 나오고 음. 요번에 재산세를 냈냐 안 냈냐 뭐 이런 것도 다 나와요. 예, 그쵸. 아마 그걸 잘 재산 봐야죠. 그런 거를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또 구매자들에게는 또 구매자들 경우 시세보다 훨씬 이거 굉장히 싼데 하는 집들 있죠. 요런 예, 집들 뭐 나타나면은 운은 좋다 해 갖고 빨리 계약하잖아요. 가격이 음,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러면 안 된대요, 또. 일단 사기를 의심해 봐야 된다고 강조하네요. 예, 예. 네. 예전 같은 경우는 또 왜 급하게 집주인들이 또 싸게 내놓고 빨리 이렇게 해결할 예,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은 부동산 그렇게 살 때는 그 변호사가 개입을 해서 프로퍼티 서치 뭐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실제인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변호사가 해주긴 해줍니다. 나중에 네. 계약 단계에 들어가면은. 예, 그렇죠. 부동산 중개인들에게는 모든 거래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부동산의 실제 판매자와 거래하고 있는지 거듭 확인할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지난 연말부터 올 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또 깜짝 놀랄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뭐였죠? 알래스카 에어라인 항공기가 그냥 네네. 오레곤의 포틀랜드 공항을 이륙해서 딱 떴는데 갑자기 문 쪽에서 출입문 하나가 윙 하니 날아간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찬바람이 확 들어오고 항공기는 문제가 세상에. 뭐냐면은 높이 뜨면은
높이 뜬 곳에서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압력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항상 여압이라고 그래서 이 항공기가 지상에 있을 때는 뭐 일기압을 유지하겠죠. 근데 높이 뭐 10,000피트 이렇게 올라가면은 캐빈이라고 그러죠. 항공기 안에는 압력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공기압을 넣어줘가지고 지상이랑 똑같이 일기압을 넣어주는 거죠. 네. 그러고 밀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 하나가 갑자기 팍 떨어뜨려 아이, 그러니까요. 날아가면은 아우, 그 세상에. 안에 있던 압력이 휙 쏠려져 나가는 거고 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행히 안 다쳤는데 어떤 손님은 셀폰 잊어버리고 뭐 그랬다지 않습니까? 네, 책도 아우, 잊어버리고 가방도 세상에. 잊어버리고 휙 쓸려 그 나가는 날아갈 거죠.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렇죠.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순식간에. 나왔잖아요. 브루스 윌리스 뭐 이런 영화 예. 보면은 막 공포지, 공포, 예, 완전히. 하늘에서 막 뭐가 터지면은 아우, 비행기 안에 있던 게 세상에. 샥 쓸려 나가고 막 그러다가 사람도 쓸려 나가다가 간신히 빨려나가기도 하고. 빨려 나가다가 잡아. 뭐 하나 딱 잡죠. 그러면서 막 막, 가고 하지 않습니까? 아우, 영화에서. 예. 그런 장면이 연출된 거죠. 아, 그런데 이게 또 보잉 737기입니다. 이게 또. 그래요? 예. 아, 이게 아유, 그래서 세상에. 우리 먹살 경제에서 벌써 몇 번을 얘기했죠, 이거. 그럼요. 이 보잉 문제에 회사에 대해서. 대해서, 예, 보잉, 737기가 특히 음, 2018년에 인도네시아에서 737 맞아요, 맞아요. 하나 실종돼가지고 전원 사망. 바로 다음에 2019년에 이디오피아 에어라인인데 이것도 737기가 바로 사고가 나가지고 전원 네. 사망. 그래서 어. 2018년, 19년 연이어서 737기 두 대가, 보잉 737기 두 아니, 대가 예, 아우, 세상에. 그 추락하면서 총 346명이 죽은 거예요. 아우, 자, 세상에.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737기에? 예. 그래가지고 이 두 사건은 뭐가 있었냐면은 이 737기 맥스 8이라는 기종입니다. 이디오피아 에어라인과 인도네시아의 이 에어라인의 두 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737기 맥스 8을 좀 추진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엔진을 좀 크게 만들었어요. 엔진이. 그러면서 음, 엔진이 땅에 닿지 않기 위해서 윙, 날개를 더 높이 다는 거예요. 높이 달다 보니까 이 항공 운항을 할 때 또는 이착륙할 때 기존의 비행기하고는 좀 다르니까 자동으로 이 높낮이 조절하는 MC 뭐 IS인가 하는 그런 자동 조절 장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어머나. 그러다 보니까 이 항공기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가 그냥 노스 다이빙이라고 그러죠.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으로 수직 낙하해 버리는 거죠. 음,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됐고 결국 이 보잉사가 얼마를 냈나 하면은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25억 불 벌금을 냈습니다. 와, 25억 세상에. 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먹살경제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도 물론 제 견해가 아니고 항공 전문가의 견해 중에서 보잉의 경영진에 문제가 있다. 그 음, 데이빗 칼혼이 LA 쪽에서 옛날 더글라스 항공기 쪽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카운팅 쪽 사람입니다. 엔지니어 쪽 사람이 아니라 어머. 어카운팅 쪽 사람이라 어떻게든지 경영 수지 돈을 벌어야 돼. 여기에 중점을 하다 보니까 기술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소홀히 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예, 그런 날카로운 비판을 쓴 거를 제가 소개해 드렸죠. 음, 반면에 옛날에 필 간디시라든가 이쪽에 시애틀에 엔지니어 출신의 CEO가 있을 때는 돈이 좀 들더라도 기술 개선, 안전 이런 걸 많이 음.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 엔지니어 그러니까. 출신이다 보니까 네, 이런 네. 식으로 좀 비교해서 한 분석 같은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죠. 예. 음. 뭐 그게 뭐 제 말이 다 맞는다 아니면 그 분석가가 다 맞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뭐 아, 영향은 어카운팅 있을 쪽이라고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안전을 소홀히 한다 뭐 이렇게 또 할 수도 없는데 뭐 제법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그런 분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또 문제가 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문제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잉 주가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그 두 가지 사건을 인해서 보잉 주가가 2020년부터 뭐 바닥을 헤맸죠. 바닥. 그러다가 이제 보잉 맥스 8의 그 문제점들도 발견되고
고치면서 출항 금지, 그라운드 됐던 것들이 풀리고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던 중이었어요. 아유, 근데 또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됐네. 지금 이번 문제 난 거는 맥스 9입니다. 그 오, 추락한 것과는 달리 맥스 9인데 현재 문제는 뭐냐면은 승강구 출입문에 볼트들이 느슨해진 거를 발견한 거예요. 오, 무슨 이유인지. 그래서 느슨해진 나사가 결국에는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펑 하고 떨어져 나간 거죠. 그 높은 데에서. 예, 그거를 발견해서 현재는 인명피해가 다행히 나진 않아서 그전의 사건보다는 조금 정말 가슴을 쓸어내릴 만큼 아이고 다행이네지만 오싹한 얘기긴 오싹한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몇 명 쓸려 나가서 사람 아, 죽고 그러니까. 비행기 또 추락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큰 사고로 안 이어져서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건 안심할 수 없는 사건이긴 한데 여하튼 FAA하고 그다음에 NTBS 그 내셔널 트랜스포테이션 뭐 인스펙션 보드 이런 데서 조사를 한 결과 이 문제는 고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한 171대가 지금 운항 중이라고 합니다. 보잉 737 맥스 9이. 그래서 100몇십, 190대 되는 거 빨리빨리 조사해가지고 느슨해진 나사들 다 조이면 된다. 한 비행기당 한 4시간에서 8시간이면 충분히 다 고칠 수 있다. 그렇게 했고 또 우리 불안하잖아요. 태반님 당장. 아유, 진짜 혹시 못할 비행기 것 타고 같아요. 가려면은 무지하게 많은데 보잉 737이 여기에 그럼 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 문제 때문에 737을 내가 예약을 했는데 나 이거 무서워서 딴 걸로 바꿀 거야. 뭐 에어버스 쪽으로 바꿔주세요. 뭐 이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저한테 뭐 나중에 진짜 사고 나가지고 야 네가 타라고 해서 탔더니 뭐 이렇게 돼서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FAA에서도 또 항공기 박사님들도 요번 문제는 그렇게 막 항공기 겁나서 항공기를 다 바꿀래 나 뭐 아리조나에서 노스캐나 오려고 하던 거 다 취소할래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항공 보행기 주가 자체도 그래요. 요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또 기존에 주문 있지 않습니까? 주문 생산 다 항공사들이 보잉한테 주문을 하잖아요. 이 네. 문제 때문에 야, 나 주문 취소야 이렇게까지 하기는 무리다. 왜냐하면 항공기 주문 자체가 주문 일단 해도 몇 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주문해버리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인데 보잉에서 지금 2025년에 10대 737 오기로 해서 그거에 맞춰서 다 스케줄 짜놓고 영업 활동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취소해버리면 갑자기 에어버스에다가 이거를 주문을 돌릴 수도 없어요. 에어버스에 가면 이게 몇십 년 뒤에 와 또 아유, 항공기가 완성이 돼. 그러니까 금방 또 바꿀 수도 없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비록 문제들은 있지만 이런 문제는 고쳐나가야지. 그렇다 해서 보잉 폭삭 망하고 에어버스 혼자만 한다. 그러면은 너무나 물량이 너무 많기도 하고 경쟁이 안 되면 가격이 또 너무 올라갈 수도 있어서 웬만하면 보잉과 에어버스가 일단은 지금은 에어버스가 보잉을 앞서 나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알던 그 옛날에 와 세계 화려했죠. 항공기에 제일 1위 절대 놓칠 것 않던 이 보잉이 지금 이렇게까지 된 것도 아, 안타깝긴 하지만 이번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뭐 이렇게 그냥 폭삭 망하거나 없어질 수는 없는 이 항공 산업의 구조가 이렇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장 연초에 이런 그 오싹할 일이 일어났고 당장 여행을 할 때 과연 이거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야 보잉 주가 이거 폭삭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보잉 칼론 회장도 울먹이면서 보잉 쪽에 안전 담당 경영자 데려다가 놓고서 이분이 이제 앞으로 잘 할 겁니다. 여러분 저희를 울먹이면서. 믿어주세요. 예, 뭐 그렇게 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사고 나고서 뭐 첫날 8.6% 주가가 뚝 떨어졌어요. 그 아, 다음 날 한 2% 떨어졌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이 FA의 발표, 전문가들의 발표, CEO의 이런 조치를 통해서 한 1.7% 다시 상승, 회복을 좀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한 상태입니다. 제발 2024년
더 이상 항공기 문제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아, 맞아요. 예, 두 제발. 손 모아 네. 기도합니다. 두 손 모아. 네. 그리고 이쪽에 그 육해공, 이런 운송회사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부디 좀 안전에 좀 가장 최우선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